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오늘은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주임 교수님이시죠? 네, 주임 교수입니다. 배재만 네. 교수님을 모시고, 이 산부인과가 산과하고 부인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산과는 네. 출산과 관련된 거고, 부인과는 그러니까 부인의 여성 생식기와 관련된 네. 그런 질환을 다루는 부인과를 전공하신 배재만 교수님 모셨고요. 네, 너무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제가 본인 소개 준비는 안 해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양대병원의 병원의 과장과 네. 그 교실이죠. 네. 학교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산과 부인과가 있고 사실 그 엔도크리놀로지라고 네. 해서 내분비 저기 그 난임병원 난임병원 대표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불임 치료, 예, 불임 맞습니다. 난임 치료하는 예. 그런 클리닉. 예,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저는 부인 종양, 부인 암과 양성 종양을 다루고 있는 부인 종양 파트 일을 하고 있고, 학회에서는 지금 진료지침위원회, 부인 종양학회 네. 진료지침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진료 가이드라인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일반 분들은 주임 교수 과장 이거는 어떤 역할이야? 예를 들면 과장은 대충 뭐 그 과에서 제일 높은 뭐 치프 알겠는데 네. 주임 교수는 어떤 역할이고 어떤 권한까지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요즘에 주임 교수님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저는 알죠. 저 때 주임 교수님은 네. 어마어마 네. 그냥 그 과의 대통령이셨는데 지금도 그렇겠죠?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 같은 그런 뭐 저희 과가 예전 계실 때보다 네. 많이 교수님 숫자도 많이 축소된 것도 있고요. 네. 과 자체도 다른 병원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때만 해도 그 대회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대회진 있죠. 대회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하면 영어로 하는 게 더 적합할게요. 그거를 그랜드 라운딩이라고 했어요. 라운딩. 그랜드. 네. 우리 호텔에서나 쓰는 뭐 그랜드, 네. 뭐 그다음에 야구에서 그랜드 슬램 이런 거를 주임 교수님이 회진을 도는 걸 그랜드 라운딩이라고 했고요. 거기에는 레지던트 전부, 그다음에 네. 수간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생들 전부였고 몇십 명이 도는 건 20여 명 네. 안팎의 이 의료진들이 쫙 해가지고 1년 차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병실을 쫙쫙쫙 네. 안내해서 네. 빡 뛰어가서 이쪽인 다음에 저 환자 모으고 그다음에 치프가 그러면 환자에 대해서 뭐 자궁 근종으로 수술받는지 뭐 3일째 되는 네. 누구 환자로서 어제 무슨 랩 했고 뭐 했고 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환자 쭉 네. 하면은 이제 사실은 자기 환자 아닌 환자도 이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전체 회진을 네. 도는 그런 거를 네. 사실 저는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안 했는데 좀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네. 하여튼 그런 정도의 굉장히 사실은 특권 같은 거였죠. 네. 주임 교수의 특권 같은 거가 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더 많고 인사권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인사권도 결국은 그 병원 혹은 학교의 그 과에서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병원 전체 TO에서 학교 전체 TO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사람 꼭 뽑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건 쉽지는 않고요. 네. 반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부인과 전문의신 배재만 교수님 모시고 뭘 할 거냐면 자궁 근종이요. 가장 뭐 부인과적으로 많은 그 양성 종양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자궁 선근증 그리고 자궁 내막증 요 세 개 질환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 이것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주임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럴 때는 주임 교수님의 권한이 너무 무서웠고 그렇기도 그렇죠. 했지만 네. 트레이닝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단시간에 고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네. 그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했어요. 주임 교수님은 딱 봐서 뭐 컨퍼런스도 전부 다 논문의 퀄리티도 자 다음 주부터는 이런 레벨 이상의 논문만 들고 나와서 발표를 해. 네.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다른 교수님을 쭉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주니어 교수님한테 네네. 그대가 이렇게 수술하는 레셔널을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교수님인데도 이건요 이렇게 환자 이렇게 해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이런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수술 방법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 듣는 그런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분위기도 없기도 하거니와 사실 제가 다른 밑에 주니어 스텝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실에 있나요? 금기까지는 아니어도 네. 약간 좀 실례? 뭐 학생들부터 네. 시작해서 전공이 아래 밑에 스텝들 다 모르겠어요.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다 좀 배려라고 하면 배려고 네. 눈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것들이 모두 배척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과거의 방식은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제가 과거 시스템이 좋으냐, 지금 네. 시스템이 좋으냐, 이렇게 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네. 저는 당했지만 옛날 시스템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당했을 때 그 시스템이 저희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저도 옛날 시스템이 좋거든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리스크가 따르는 것, 저는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것도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보도국에서 정말로 고성이 오갔어요. 실제로 멱살도 부여잡고 막 이랬어요. 당신이 뭐 저기면 다야. 왜 이거야 저게. 너 이 자식아 내 말도 안 들어. 너 뭐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러면 근거로 설명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점점점 이런 좀 고성이 사라지고 차분한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 그 단에는 기자실에는 어떤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하부에서 뭐 집행부들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기능 외에 예전에는 현장에서도 들이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깨질 때는 완전 공개적으로 다 깨지고요. 공개적으로 깨지면 창피하니까 막 취재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A, B, C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누락했구나. 그게 이제 제 몸에 배겨서 다음에 취재할 때는 이렇게 딱 논리 구조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 현장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됐고 사실 이것도 저는 이제 신경외과지만 이게 한 분 한 분이라도 누구라도 딱 의심의 눈초리로 이거 이렇게 점검해 봤어요 하는 게 사실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 다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교수님 말고도 여러분들 제 동기들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시니어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트레이닝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인권 존중이 이제 부각되니까 이게 사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싫은 소리 안 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나만의 노하우. 사실 의대 술기는 교과서로 안 되잖아요. 교과서에 없는 논문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수술하는 과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난해한 게 딱 겹쳐졌을 때 뭐 그 여러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피땀 흘려 당황해서 습득한 그런 것들을 사실 막 호통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사라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정말 아쉬워요. 맞습니다. 저희 사실 뭐 서저리과시니까 책에서 배우는 게 그닥 많지 않죠. 수술기는요. 책 읽었지만 책 읽어서 본 거보다 그냥 수술장 들어가서 교수님들 하시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전공의를 하는 시간 중에 상당 시간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오더 내고 하니까 뭐 그런 일들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좀 특히 서전들 좀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수술장 들어와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네. 다른 대학 얘기 들어보면 뭐 별로 수술장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거를 본인은 나는 저기 전문의가 돼도 나 수술하는 건 안 할 네.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네. 제일 황당했던 거는 네. 수술도 수술이고 어떤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한과병원에 어떤 그 이제 갓 들어온 전문의 선생님을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 제왕절개하는 거 다 가르쳐 줄 수 네. 있으니까 네. 내가 뭐 천천히 배우면 된다라고 네. 했더니 저 안 배울 건데요. 아. 저 이거 배우면 이거 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아니 배우면 이제 제왕절개는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니까 네. 그거 그냥 피하고 안 하겠다는 거. 그거 안 네. 해도 외래 보고 외래 환자만 봐도 충분히 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냥 안 하게 피하는 거죠. 지금 사실 네. 그런 뭐 좀 의료 중대 뭐 분쟁 조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지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 얘기도 나누겠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술을 받고 결과에 대해서 의사와 환자가 결과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죠. 의사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다. 이런 걸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의료계가 지금 난리죠. 특히 네. 교수님이 속하신 산부인과 지금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데 그 소송에 시달려서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려고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오히려 이 당사자인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너무 뭐 허탈감, 실망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것 시간 되면 얘기 나누겠고 일단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자궁 내막증 우리 이거 세 번째로 다룰 주제인데 자궁 내막증으로 제가 뒤에 잔정 복용 9일차인데 아직 걱정하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치료 위해서 뒤에 잔정 복용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네. 디에잔이 아마 디에노게스트라는 약의 상품명인 것 같은데, 저 자궁 내막증 치료제로 거의 1차적으로 쓰고 있는 약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부작용이 뭐 보통 제가 제일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부정출혈 네. 초반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9일 정도 되셨는데 출혈도 없으시고 기분 다운되는 것도 없으시고 뭐 그밖에 뭐 피부 트러블 나신다는 분들도 있고 살찐다는 분들도 있고 머리가 빠지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나타나는 거는 초반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9일차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할 것 같긴 하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얼마나 오래 복용을 해야 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렇겠죠. 환자마다 다 네. 자궁 내막증의 정도가 다를 네, 테니까요. 정도도 다르고 처하고 있는 상황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임신 계획이라든지 아. 증상이 얼마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 저는 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약의 효과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임신 전까지는 복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네.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어도 7년 이상 안전성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좀 오래 쓰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토끼 아빠의 질문은 저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이제 자궁 근종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 보여주세요. 자궁 근종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네. 자궁 근종은 무엇인가요? 이걸로 가야 되군요. 예. 네. 예, 이겁니다. 예, 이거. 예. 네. 자, 자궁 근종은 자궁에 혹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자궁 물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사실 물이 아니잖아요. 물 아니죠. 예, 근육에 물이 아니죠. 자궁이 근육에 있고 예. 그 근육에 종양이 양성 종양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육에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근종인 거죠. 근종이어서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자궁 물혹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무록을 사실은 양성종양 개념으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무록이라고 해야 네. 환자분들이 안심하는 아우 맞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냥 그 무록만 떼어내면 되는 거지 네. 이런 느낌이지만 근데 물은 아니다. 물이 아니죠. 네. 아마 그 양성종양의 표현을 좀 세게 하시려고 선생님들 네, 그렇죠. 중에서도 그냥 무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딱딱합니다. 딱딱한 감자 딱딱하고, 같은 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위치에 따라서 자궁 요 밖에 있는 요 네. 밖을 장막이라 그러고 네. 지금 그냥 설명이 요게 자궁이고요. 네. 요게 그러면 질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질이 바깥 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자궁이고 자궁이 이렇게 싹 감싸는 네. 이런 요- 형태고 예. 여기 안쪽이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 네, 쪽이죠. 고기가 자궁. 임신이 되는 예, 부위. 아기가 내막. 생기면 그쪽에 예, 이제 딱 이쪽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모식도로 그린 게 요런 모양인데 네, 이건 옆으로 이렇게 딱 눕힌 예, 거죠. 옆으로 눕힌 거죠. 예. 여기가 입구고 자궁 경부, 네. 여기가 내막, 그러니까 네. 착상되는 위치, 여기가 이제 자궁 장막, 여기를 네. 장막이라고 하는데 요 바깥에 있는 요 막을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대 생긴 거를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자궁 근육층, 근육에 근육층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네. 거를 근육 내 근종. 네. 그다음에 이 착상되는 위치 점막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점막 쪽에 가까이 있고 점막을 모양을 망가뜨리는 아. 그런 모양으로 있는 거를 점막하 근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막하 근종, 근육 내 근종, 점막하 근종 예전에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요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번호를 매겨놓은 게 요 옆에 그림이죠. 네. 그래서 네. 완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번, 네. 완전 바깥에 있는 게 7번. 7번.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1번은 살짝 근육에 걸쳐 있는 거고 2번은 같이 반반 정도 뭐 네. 이렇게 있는 거. 3번, 4번 이렇게 가면서 5번, 6번, 7번 가면 밖으로 자꾸 나가는 네. 거죠.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위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죠. 만들었겠죠. 예, 예. 위치가 예를 들어서 네. 7번 같은 경우 장막하 근종이 이렇게 생긴 거 지금 7번이거든요. 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네. 게 7번은 네. 이 장막하 근종은 아마 7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7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웬만큼 돼도 사실은 증상도 별로 없고요. 아. 그다음에 임신에도 그닥 큰 영향을 네, 미치지 바깥에 않습니다. 있으니까. 예, 바깥에 있으니까. 어차피 양성 종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바깥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지가 장으로만 좀 퍼져 나갈 테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 굳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쪽이 앞쪽이 방광이고 여기 네. 뒤쪽이 직장이 있거든요. 네. 방광 쪽으로 이렇게 장막하 근종이 있으면 방광을 좀 눌러가지고 누르니까 소변 예, 좀 자주 보게 되고 막 화장실을 좀 이런- 자주 가는 예. 거 정도 불편하신 정도가 있지 사실 임신과 그다음에 생리량이 많이 있는다든지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증상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네. 그래서 크기가 커도 토끼 아빠 질문을 그렇죠.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네. 토끼아빠 근종의 크기가 커도 증상이 없으면 수술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나요? 크기보다 수술 결정의 중요한 기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지금 하나 해주시고 있어요. 네. 일단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증상이 증상. 있으면 수술 쪽을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면 해야 되는데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게 네. 제일 흔한 건 이제 생리양이 늘어나는 네. 거. 근종 같은 경우 생리양이 네. 그것도 대부분 근데 요 점막하 근종에서 늘어나거든요. 아. 근데 얘네는 별로 생리양을 늘리지 않습니다. 네. 7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증상도 점막하 근종에서 증상이 있으니까 네. 수술을 결정하는 게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신 관련해서 네.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0번, 1번, 2번 얘네들은 약간 임신에 방해가 되는. 그렇겠네요. 네. 이게 자궁 내막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렇죠. 하니까. 네. 예. 특히 시험관 저는 이렇게 난임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 편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생리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게 내막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네. 이게 넓어지니까 생리를 만드는 데가 많아지는 더 많아지고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표면적이 예. 넓어지니까 생리량이 많아지는 거고 착상하는데도 얘네들이 이런 데 되면 잘 착상이 잘 안 되겠는데 되죠. 울퉁불퉁 매끈하고 이렇게 네. 좀 딱 들이앉기 좋은데 그렇죠. 착상이 되는데 네. 울퉁불하고 하면 이렇게 네. 부딪히고 막 튕겨 나가고 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제거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네. 많이 있고 네. 또 하나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시험관을 하게 되면 네. 안에다가 이식을 해서 여기 관을 넣잖아요. 네. 근데 이게 꽉 막고 있으면은 네. 이 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임 시술 자체도 네, 얘가 좀 어려울 방해하겠네요. 수도 위치에 있죠. 따라서는. 네. 아. 그래서 뭐 어쨌든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종과 선종의 차이는 좀 이따 할게요. 이따 선종이 우리가 또 할 테니까. 네. 꼬모레비님. 예, 그럼요. 자궁경부 국가검진 정확도가 떨어져서 어떤 선생님은 3에서 5년 주기로 HPV 검사를 함께 받으면 된다고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HPV 검사 얘기는 없으시고 국가검진할 때마다 경부 확대 촬영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정확도가 높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예. 어제 질문하신 것 같으신데요. 똑같이 그래요?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답변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드리죠, 뭐 그러면. 네. 네. 제가 그 가이드라인 아까 진료지침 네. 우리 대한 부인종합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올해 발표가 됐고요. 네. 올해 발표된 거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대세는 네. HPV가 맞습니다. 네. HPV를 뭐 WHO도 그렇고 네. 뭐 다른 그 해외 학회에서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그 검진 툴이 뭐냐,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1번은 HPV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HPV가 이전 가이드라인에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HPV 단독으로 하는 거 하지 말아였어요. 네, 하지 말아였어요. 예,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예. 오래되긴 했어요. 네, 2015년, 16년이었으니까 그냥 그때는 아직 뭐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네. 식으로 해서 없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에서 네. HPV를 프라이머리로 하라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자궁 경부세 팝스미어라고 하죠. 네. 자궁 경부 세포 검사, 네. 암 검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네. 그 세포 검사 가격이 너무 낮아요. 네. 그렇구나. 10,000원이 안 되니까 저 HPV는 6만 원, 7만 원 하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네요. 네,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세포 검사, 그러니까 세포진 검사라고도 하고 세포 검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팝스미어라고 하는 거, 네. 이걸 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부인종합학회 가이드라인에도 사실 HPV만 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뺄 수는 없는 분위기예요. 네. HPV를. 네. 그리고 3년에서 5년 말씀을 하셨는데, 3년에서 5년은 HPV의 그 대규모 해외에서 한 네. 대규모 스터디가 네. 하나는 3년짜리로 돼 있고 하나는 5년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에서 그러네요. 5년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럴 경우는 3년으로 합니다. 안전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HPV 검사가 그 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6만 원이라도 미국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네. 매우- 싼 거죠. 네. 매우 싸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병원의 의사의 술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뭐 확 낮아서 그러니까 저거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기에서 뭐 노르웨이는 뭐 공공병원인데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제가 그리고 막 영국에 사시는 분이 영국의 의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의료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한국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진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본인만 그러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그쪽으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병원비가 뭐 그렇게 싼 거 아니고 우리나라 보험이 잘 돼 있다. 우리는 하나의 통계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죄송해요.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OECD 헬스 데이터를 보면 그거 우리나라가 그 정리한 거 아닙니다. OECD에서 정리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 수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가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가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높아요. 미국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구제하는 여러 펀드들이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이런 일반적인 그때 뇌수술 비용 있잖아요. 안재욱이 미국에서 뇌동맥류 수술 받았는데 5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신경외과는 저희가 너무 학교에서 알죠. 신경외과는 스페셜리스트한테 받으려면 제가 전공의 하거나 그 현역에서 일할 때도 당시 1억이었어요. 추가로 1억을 더 내야 돼요.
네. 유명 대학에서 예. 받으려면 그걸 병원이 그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특진료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영국에 사시는 분들도 뭐 우리 내가 사는 동네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영국은 해마다 영국의 그 의사협회죠. 그리고 영국의 저기서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서 매년 보고서를 냅니다. 매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빗 호스피탈 영국의 프라이빗 호스피탈은 미국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본인이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프라이빗 호스피탈 입원이 내셔널 헬스 시스템의 입원의 절반까지 쫓아왔어요. 절반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사나 그런 게 없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런 가성비로 보는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따지면 외국 거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인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 뭐 비뇨기과도 그렇고요. 여기 우리 폐암 보는 그 호흡기내과도 다른 나라에서는 저설령 PCT를 막 하는 게 막 가성비를 따지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것만 하면 우리는 그냥 찍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싸니까. 네. CT 뭐 2, 30만 원에 CT 찍는 나라는 보건선진국 중에서 거의 없죠. 노르웨이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찾아서. 그럼 얼마나 기다리는지. 거의 전문의까지 만나려면 호흡기내과 전문의까지 만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만날 수 있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정말로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너무 좋은 시기가 2, 30년 그냥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시기에서 나 손해봤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정책 얘기는 제가 적게 하니까 실은 이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이 방사선사 이 모든 의료진이 힘들고 야간 그다음에 주말 그다음 위험성 있는 것은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아무튼 또 질문이 지금 많아서 빨리 소화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하면 작년에 근종 수술 받았는데 작은 근종과 작은 성근종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15년 전에는 1기였고 크기도 1cm 정도였는데 생리를 하는 동안에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 개수도 15개나 되고 제일 큰 근종이 직경 10cm 하더라고요. 저는 근종 제거를 하기만 하면 수술이 마무리되고 문제될 게 없는데 자궁 선근증과 근종은 무엇이 다르나요? 더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자궁 적출까지 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요거는 슬라이드를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증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근종은 보여주셨고요. 예. 근종은 이런 식으로 감자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요. 이게 근종이죠. 오른쪽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네, 성근증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성근증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성근증은 이 자궁 병리학적으로는 자궁 내막 조직이 요 까맣까맣한 게 이게 자궁 근육층으로 박혀 들어간 거구나. 예, 그래서 그냥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네는 이걸 파내면은 여기 이제 꼬매면 됩니다. 여기 자궁 근육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매면 되는데 성근증은 요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근종은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딱 보이는데 띄어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쁘게 나오는데 얘네는 띄어내면은 모양이 이게 다 제가 이거 잘라낸 모양대로 이게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조금 더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네요. 이 수술이 피도 많이 나고 여기를 이렇게 파내니까 이렇게 파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내면 여기 뻥 뚫려요. 그렇겠네요. 뻥 뚫리니까 이게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성형하듯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성근증과 자궁 근종은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이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파내는 수술 자체는 임신 계획이 없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권해드리질 않고 왜냐면 임신 계획이 없으면 제가 봐더라도 이게 성근증이 너무 크면 이렇게 해서 데드 스페이스 많으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그러면 임신 계획이 없고 나이 드신 분은 이거는 수술하는 입장에서 적출하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자궁 성근증에 대한 치료는 제일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적출이 답인데 이제 난임병원에서 오셨거나 임신이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이 상황 그림이 MRI 사진 요 하얀 게 예. 자궁 내막이거든요. 네. 내막이 보면 원래는 요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야 돼요. 네.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이 성근증 때문에 눌려가지고 얇게. 예, 엄청 눌려 있고 내막도 조금 침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하면 저는 이게 자궁 내막을 열어서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를 요만큼 이렇게 떼어내는 거거든요. 수술할 때 이렇게 해보면 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꽉 껴있어요. 꽉 껴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 좁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이 좁아져 있는 걸 여기를 파내가지고 약간 그 감압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석 적출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임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신이 간절하신 분에 하나요. 좀 심한 분들은 근데 성근증도 보통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건 다 퍼져 있는 양상인데 성근증도 근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경계가 어느 정도 있는 타입도 있어요. 포칼 타입이라고 해서 국한적인 타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파내서 그냥 뭐 개복 수술을 안 하고 뭐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근증도 얘의 좀 그러니까 어떤 타입은 아주 부분적으로 딱 뭉쳐 있는 놈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로봇이나 뭐 내시경 수술로 그것만 딱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쭉 퍼져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렵겠네요. 어렵고 이게 잘못 수술을 하면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해야 될 자궁이니까 그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자궁 파열이 그렇겠네요. 자궁 파열이 그렇겠네요. 이렇게 다 긁어내면 사실 되게 얇은 그 바깥 껍데기만 남으니까 요걸 어쨌든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요 거기에 피도 고이고 여러 가지가 막 고이고 그게 고인 게 이게 안 흐르면 거기 또 썩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는 어느 몸이든 간에 데드 스페이스를 남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부위든 간에. 근데 이거는 왕창 데드 스페이스가 남는 거를 어떻게든 해야 되고 또 얇아져 있으니까 잘못하면 찢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간절하신 분에게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남으니까 또 트리플 플랩, 더블 플랩이라 그래서 두 겹, 세 겹으로 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대충 상상이 가요. 이게 나 많이 남으면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해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꼬매야지. 맞습니다. 이제 실은 한 100개 정도 씁니다.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한 번에 대한 게 아니라 한 번 플립해서 다 촘촘하게 꼬매고 또 접고 또 쫙 꼬매고 또 한 번 접고 또 다 꼬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수술이어서 좀 난해한 수술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얌전히 이렇게 홍반이 있지 않고요. 또 성근증이라는 게 뒤쪽에 내막증 얘기 나오지만 내막증이랑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병태 생리학적으로도 둘이 그냥 사촌지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까 자궁 내막 조직이 근육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내막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내막 조직이 딴 데 가는 거거든요. 딴 데 가는데 그게 주로는 난소 혹은 자궁 뒤쪽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거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막증이 동반이 되면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이거 장이잖아요. 장이랑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장이랑 달라붙어 있어서 최근에 성근증 수술하신 분들 뇌과가 다 들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장이 계속 거기 붙은 걸 띄다 보니까 이제 장이 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장의 장막이 벗겨지니까 거기를 좀 꼬매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DRG에 들어가거든요. 포괄수까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그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서는 손해잖아요. 손해죠. 그렇죠? 손해를 보는데도 그냥 환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의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특히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뭐 월급쟁이니까 그리고 뭐 병원장한테 요즘에는 많이 시달리긴 해요. 적자를 보면 이제는 대학병원들도 이제 막 이게 뭐 더 이상 뭐 생존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병원장한테 이번 달 또 욕 먹지 하고서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 네. 뭔가 잘못돼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게 더 문제죠. 그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못 견디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하게 네. 되죠. 그렇죠. 저는 뭐 워낙에 많이들 찾아보고 오세요. 성근증 네. 같은 경우는 네. 다 뭐 검색해보고 다 찾아보고 오셔서 최종 결과를 이제 임신 네. 난임병원에서 오신 분들 네. 이제 시험관을 하시든 자연 임신이 네. 되시든 임신이 되면 이제 너무 행복해하긴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긴 해요. 사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네. 하긴 하는 건데 결과가 사실은 워낙에 힘들어하셔서 네. 이게 아까 근종이랑 성근증 차이 물어보셨는데 증상은 성근증이 훨씬 심합니다.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예. 증상은 뭐 근종이 증상이 뭐 예를 들어서 생리통, 네. 생리통 아픈 게 한 1, 2 정도라고 하면 성근증은 뭐 7, 8 거의 이제 아유. 네. 요 정도면은요 거의 일상생활이 생리할 때 안 되는 정도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임신이 안 되더라도 워낙에 삶의 질에서 너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대개는 다 만족을 네. 하세요. 아무튼 네. 그 외과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네. 환자분은 만족하셨나요? 외과 뭐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금 그러니까 힘들다. 산부인과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의 주장인데 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응급, 중증 이런 데 자꾸 일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사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그쪽에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대접을 안 네, 해주니까 그쪽에 안 맞습니다. 가는 거야. 네. 난 내가 대접받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왜 가? 네.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그런 데는 왜 그런 쪽의 의사들이 계속 지원하느냐. 물론 그쪽에서도 지역에서는 쉽진 않습니다만 대접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문장은 이런 쪽에 대접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대접이 훨씬 더 좋은 그게 경제적이든 뭐든 예.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되게 높게 생각하고 심해지고 예. 있죠. 네. 그렇고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달세미님 안녕하세요. 59세 여성이고요. 자궁근종 2.5에서 4.5 정도까지 자란 상태. 이건 2.5에서 4.5cm 같아요. 네. 완경하고 머물러 있어요. 수술을 일부러 안 했는데 완경된 지 7년 되었는데 생각보다 잘 줄어드네요. 그대로 지내도 건강상 큰 지장은 없을까요? 잘 안 줄어든. 네, 잘 안 줄어든다고. 안 줄어든 4.5cm고 증상이 특별한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답이 분명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된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네. 근종으로. 다시 근종으로 네,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질문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자궁 근종은 유전이냐? 근데 근종은 너무 많으니까 보통 네. 20대는 20%, 30대는 30%, 네. 40대는 40%, 네. 50대는 5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유전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네. 막 일단 뭐 나이와 가는 뭐 그 고령화 질병 같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러면. 자꾸 대부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엄마가 있고 뭐 딸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뭐 아주 흔하게 있는 거라서. 네, 근데 그러네요. 그 유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 중에 근종이 있으면 위험도는 조금 높다. 네.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네. 유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네. 가족력은 분명히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세모. 네. 살이 찌면 근종이 생기느냐. 네. 근데 근종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역학 연구들이 너무 많아서 중구난방이라 사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연구 결과를 보면 죄송합니다. 10kg 정도 증가하면은 20% 정도 위험도가 높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임신하면 근종이 더 많이 생기느냐. 네. 이것도 사실 이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근종의 발생 빈도는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에는 호르몬이 이게 바닥 상태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종이라는 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다. 네.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뭐 면역학적인 원인이다. 네. 뭐 호르몬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네. 분명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경이 되시면 네. 줄어든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 게 이제 호르몬이 없으니까 더 안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호르몬이 있어야지 근종이 자라는 건 맞는데 이제 폐경 후에 먹는 폐경 후 대체요법 호르몬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경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네. 한 10분의 1 네.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그냥 갱년기 증상만 없애는 정도로만 있는 정도의 용량이기 때문에 그 네. 정도 용량으로는 근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폐경이 되셔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신다고 해서 근종이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않는다. 이게 자동으로 잠깐만. 자동으로 넘어가서 예전에 이게 있군요. 경구피임제는 근종위험도를 높이지 않. 그다음에 일단 출산에서가 많을수록 근종의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는 아니고요. 네. 출산 후 자궁이 퇴축하는 과정에서 근종의 크기가 감소한다도 네. 그러니까 근종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신하면 호르몬 레벨이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근종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요. 감소하고 실제로 자궁이 이제 출산이 끝나고 나면 자궁 수축 이렇게 수축을 확 하거든요. 그걸 퇴축이라고 하는데 그 퇴축하는 과정에서 근종이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제가 다시 정리해야 돼. 임신하면 근종 많이 생길까봐 임신 안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임신하면 근종 많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근종 발생 빈도 감소한다. 이거 뭐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네. 근종 생기지 말고. 근종 생기지 말. 근종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호르몬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왜 근종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경구피임제는 근종 위험도 높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이제 자궁근종 있었는데 부인과 선생님께서 호르몬 요법을 권장하시면 나 자궁근종 커질까봐 안 먹을래.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그렇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근종이 안 생기나요? 이것도 뭐 임상 데이터에서 보면 하루에 일주일에 7시간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서 연구를 했겠죠. 열심히 운동한 그룹이랑 운동 안 한 그룹이랑 비교해 봤더니 일주일에 7시간 이상을 운동한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근종 발생 위험도가 40% 정도로 낮았다. 네, 아까 체중이 10kg 찌면 20% 올라간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7시간 이상 운동해서 체중이 10kg를 하면 훨씬 더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체중까지. 물론 그거를 이제 요건 연구진들이 계산하는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안 되지만 러프하게. 그다음에 근종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음식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스터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죠. 뭐 양배추만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녹색 채소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도 오렌지, 레몬, 토마토, 사과 그다음에 뭐 단백질 중에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이 좀 더 나은 걸로 돼 있고 비타민 D랑 비타민 A를 먹으면 근종이 상대적으로 좀 덜 생긴다는 스터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거는 흡연이 있어요. 흡연이 흡연하는 그룹에서 근종이 적게 생긴다고 돼 있어요. 이거 흡연이 혈관 작게 하니까 그럴 걸로. 근데 근데 흡연은 근종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다른 암을 너무 많이 높이니까 부강암, 폐암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높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손해가 설령 안 그렇다 하더라도 양배추, 브로콜리, 그다음에 오렌지, 레몬, 토마토, 사과, 생선, 비타민 D, 비타민 A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우리 몸에 좋은 거라서 얘네들은 다 좋은 거고. 흡연은 나쁜 거니까. 그리고 근종에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나쁘다는 게 나쁩니다. 여기도 햄, 소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술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것 같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이 근종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사실 다량의 콩은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이게 콩이 위암에선 예방 효과가 사실 나왔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제법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콩 먹고 안 맞고 이렇게 그 당시 네. 제가 기사 제목을 그렇게 했거든요. 아,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근종에는 약간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있겠네요. 다량의 콩이니까 사실은 네. 뭐 두유를 하루에 3개, 4개 먹는 정도여야지 네. 반찬으로 콩 먹고 네. 이런 거를 네.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부 먹고 네. 뭐 두부 부침 이런 거 먹는 네. 거는 하셔도 되고요. 네. 콩을 밥 대신 먹고 하는 정도면 조금 근종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종 너무 싫고 무서워서 차라리 흡연이 낫겠네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흡연이 얼마나 지금 그 폐암, 뭐 여기 뭐 그다음에 구강내암, 구강암, 그다음에 방광암 이런 네. 것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장병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 메리골드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만 39세시고 생리량이 많아져서 병원 갔더니 선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선근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미레나 시술을 권하셨지만 유방에 섬유선종이 있어서 고민됩니다. 혹시나 혹이 커질까 봐요. 폐경 때까지 철분제만 먹어도 될까요? 빈혈 때문에 6개월 철분제 먹고 정상 수치 됐습니다. 네. 네. 증상이 39세시고 출산 계획이 있는지 없으신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그 출산 계획 여부도 혹시 지금 뭐 알려주시면. 네. 미레나 시술을 권하셨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당장 네. 적어도 네. 출산 계획은 없으신 거. 지금 현재는 당장 가까운 미래는 피임 예. 기구니까요. 네. 미레나 시술이 주된 질문의 내용은 섬유선정을 더 조장할 거냐, 더 키울 거냐라는 게 네. 질문의 요지인 것 네. 같은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미레나라는 거는 자궁에만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호르몬이 네. 나오는 건데 자궁 안쪽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으로 아주 미량 갈 수는 있겠죠. 혈액 네. 통해서 아주 미량이 갈 수는 있지만 미레나 때문에 섬유선정으로 네, 메리골드님 출산 계획 없다고 합니다. 네, 아예 한 명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미레나 섬유선종이 아니라 유방암 환자분들이 네. 이제 미레나를 계속 하고 있으신 일부러 넣지는 않아요. 저희가 일부러 넣지는 않는데 하고 계신 분들 이거 빼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굳이 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유방암도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섬유선종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미레나 시술 때문에 섬유선종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그다음에 자궁내막증 치료는 경구 피임약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자궁내막증은 3번째로 다룰 거긴 하지만 생리를 안 하면 되는 거면 비잔정 같은 호르몬제 말고 경구 피임약 먹으면 괜찮지 않나 해서요. 그것도 사실은 1차 치료제가 그 비잔, 디에누게스트죠. 상품명이 비잔이고 네. 디에누게스트 약을 쓰면 치료제로 나와 있는 거니까 걔는 생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치료제 네.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결과가 생리를 안 하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안 네. 하는 거고 그게 근데 아까 질문하셨지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약 네. 먹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세컨 초이스, 두 번째 초이스로 피임약을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피임약은 말 그대로 자궁 내막증 치료제가 아니라 피임약으로 나온 네. 거니까 예. 피임약으로 나온 거니까 상대적으로 효과는 비잔만 못하기는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꽤 그 잡아두는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정도는 충분히 네. 하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피임약으로 충분히 근데 사실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죠. 예, 경과를 봐야죠. 이 약을 네. 써보고 얼마나 힘든지 먼저 비잔을 네. 먼저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그 약으로 가고 안 되면 피임약을 먹었는데 계속 잘하면은 그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비잔정 1차 치료제고 건구피임약은 원래 이거보다는 못하지만 잡아두는 기능이 있지만 네. 비잔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네. 건구피임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해보다가 근데 자궁내막증이 더 악화가 되면 조금 그것도 선택해야죠. 좀 그럼요. 힘든 걸 감수할 거냐. 왜냐면 자궁내막증이 커지는 거는 또 더 힘들 테니까. 그럼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네. 또 유방에 혹이 잘 생기는 사람은 자궁에도 잘 생긴다는 연관관계가 있나요? 이거는 혹이라는 게 너무
큰 범위 어떤 혹이냐도 네. 그냥 양성 어차피 호르몬의 의존성 종양이라고 하면 네. 뭐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어차피 유방도 여성 호르몬 관련된 네.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자궁에도 여성 호르몬에 관련돼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유방암 외과랑 저희랑 같이 다니시는 분들 꽤 많기는 하거든요. 관계가 네.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너무 좀 질문의 범위가 커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부인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방이가 내가 안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공을 안 그럼요.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데 유방에도 호르몬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우리가 네. 그 정도 궁금증으로 하면 되길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진도 자궁 네. 성근증 나가볼게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네. 부분이어서 이 네. 부분 참 쉽게 넘어가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근종은 경계가 있는 거에 비해서 자궁 네. 성근증은 경계가 없이 자궁 전체적으로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자라면 오히려 괜찮은데 얘가 네. 바깥쪽으로만 자라질 않고 네. 자궁 전체적으로 키우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 증상도 심하고 네. 생리양도 증상이라고 하면 생리통. 네. 생리통 엄청 아까는 질문하신 분은 생리통 말씀은 안 주시긴 하셨는데 네. 생리양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약으로도 잘 조절이 쉽지 않고 네. 임신에도 방해가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성근증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 식으로 경계가 없는 거라서 네. 수술이 딱 떨어지지 않고 이런 네. 식으로 칼로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예,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나머지는 조금씩 더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수술을. 네. 수술이 네. 좀 성근증은 왜 생기나요? 왜 생기나요? 정확한 원인 잘 모른다. 예. 잘 모르지만 썰은 미세 손상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네. 분만이 많거나 제왕절개를 했거나 소파술을 많이 하시는 이게 이 소파술을 많이 하면서 이 내막 조직 쪽으로 조직이 이렇게 침범에 들어간다는 네. 썰이죠. 네. 이런 썰이 있는데 사실은 수술 임신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이건 다 임신을 해야지 사는 시술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로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자궁 근층 내에서 그러니까 요 썰은 자궁 내막 조직이 어떤 네. 상처를 입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썰이고 예. 왜냐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막 조직이 안으로 예. 들어가는 제일 거고. 쉽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틈으로 들어갔을 거다. 거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근데 실제로 환자를 보시면 임신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많으니까.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새로운 내막 조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쪽을 더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게 가설이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왜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른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달세미님이 추가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신이 통증이 있는 편인데 근종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전신 통증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통증은 또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쉬운 게 호르몬제 드셔보시고 좋아지는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종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근종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호르몬제는 먹어도 괜찮겠다. 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자궁 성근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우리? 네. 출혈, 그다음에 생리양이 많아지는 거, 비정상 자궁 출혈, 그러니까 생리 기간도 길어지고 생리양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생리통, 골반통, 뭐 때로는 성교통, 뭐 그다음에 난임, 반복 유산,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자궁이 이렇게 같이 커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아기 집이 커질 공간이 별로 안 나와요. 수술을 해보면 아까 뭐 딱딱하게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실 자궁이 푹신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면 그래서 유산이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성근증은 좀 진짜 좀 그러니까 어렵죠.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면 이거 자체가 임신을 못하게 힘들게 하는 캐릭터가 있고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떼는 거는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죠. 임신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궁성곤증 수술 되게 정말 까다로운 수술인 게 그냥 보이네요. 느껴지네요. 정말.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안 좋아해요. 다른 의사, 상과 선생님들이 또 엄청 안 좋아해요. 저는 뭐냐면, 저는 어떤 생각, 나는 이런 거 안 하길 진짜 잘했다. 저분 너무 진짜 이거 완전히 진퇴양난이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임신 원하시는 분들의 최선을 아까 2겹, 3겹 이렇게 꼬매서라도 하게 네. 만들어드리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약간 공감해드리는 표현으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갖고 계신 분들 임신 계획 있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 받으시고요.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적어도 이게 초음파라든지 MRI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네. MRI를 한번 찍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게 보시면 초음파로는 제가 MRI를 찍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초음파로는 본인이 자궁성근증이 어떤지 잘 모르세요. 보여드려도. 네. 이렇게 여기가 네. 많이 커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와닿지 못하시다가 딱 MRI를 보여드리면 네. 내가 이렇구나. 네. 이해하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결과들 가져오긴 했지만 네. 이게 중요한 것보다 민감도 91%, 98% 질식 초음파도 68, 80 꽤 괜찮거든요. 네. 사실 딱 보면 네. 초음파만 봐도 어느 정도 나는데 네. MRI의 가장 큰 역할은 본인이 내 상태가 어떤지 네. 보시게 되는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요. MRI 이렇게 해서 더 자세하게 본인도 알고 의사도 더 네. 통쾌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MRI 검사 비용 매우 싸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국제 기준에서 가성비 따져서 MRI 검사하지 말자. 저는 이런 거 안 믿어요. 네. 저는 그래서 네. 제 가족이나 제 친구들한테 받아. 저는 유방암 검진도 봐도 한번 MRI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네. 얼마라고 너가 몇십만 원 없어? 네. 그러고 다만 그런 거 있죠. 실손보험 든 환자들에게 하면 MRI 찍고 팔로우 MRI 찍고 이런 거 완전히 제가 아주 경멸하죠. 그렇게 돈벌이용으로 쓸모없는 MRI를 계속 실손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권장하는 그런 병원과 그런 의사 선생님은 저는 사실 의사로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할 이유가 저는 웬만 없다. 우리가 이 정도는 산다. 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나도 알고 의사도 딱 하는 거 설령 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질문 받게요. 선근증은 폐경이 되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더 진행을 안 하고 호르몬이 이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폐경이라는 네. 거가 여성 호르몬이 거의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이제 위축 조금씩 줄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궁 사이즈가 줍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자궁 탈출증이나 이런 분들 자궁 절제술을 하게 될 때 한 요만해요. 한 60대 70대 되면 자궁이 네. 사이즈가 네. 줄어들어가지고 유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근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궁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줄면서 더 진행을 안 하고 생리 안 하시니까 통증도 좋아지는 거고. 네. 어쨌든 폐경이 되면 증상들도 대개는 다 좋아지고요. 너무 심한 분들은 폐경이 돼도 복부 불편감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예. 대부분은 그때까지 잘 못 버티시는데 너무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전에 수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사실 통증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는데 90세 분이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네. 그러면 가족들은 90세 분이 무슨 인공관절 수술을 하냐. 근데 저는 저희 집안 어른 90세 때 인공관절 수술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저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어땠냐면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선망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막 헛소리하고 네.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땠냐면 저를 딱 보고 제가 유일하게 권했잖아요. 다른 분은 다 반대하는데 저한테 뭐냐면 고마워.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 완전히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라는 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사실 그걸 아프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근증도 통증 이런 증세를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아픈데 폐경이 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폐경 될 때까지 나 착같이 참을 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통증이 주는 우리 삶의 피폐는 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MRI는 사실 그 자궁 절제술 하실 분은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자궁 네. 뛸 거니까. MRI는 저는 그래도 이런 거를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MRI가 몇십만 원, 자궁 MRI 한 몇십만 원이죠. 몇십만 원이면 나의 자궁을 완전히 어떻게 손을 댈 거냐 하는 거를 몇십만 원 들여서 그냥 속 시원하게 알고서 하는 것과 아닌 거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건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게 의학적 효용성 가성비를 따져서 결정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그리고 그건 평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평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예전에는 사실 기자할 때는 말 못했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건보 적용 안 되는 MRI 검사를 그냥 하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방송에서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자를 관두니까 이런 말씀을 속 시원히 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하나만 할게요. 생리량은 주관적으로 느끼기 쉬운데 패드를 교체하는 횟수나 큰 혈 덩어리, 빈혈 수치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과다 열경의 구체적인 신호가 있나? 내가 생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데 이거 과다 열경으로 병원에 가야 될 그 정도는 어떤 걸로 뭐 생각하면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패드를 교체하는 횟수로 보통은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기는 했었는데 패드도 사실은 대형 패드도 있고 기저귀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저것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오버나이트 뭐 몇 개 하루에 뭐 3개 4번 이상 뭐 이런 뭐 대형 패드 그러면 좀 많은 걸로 보고 혈 덩어리는 사실 저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그 오래 머물렀다가 나오면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빈혈 수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빈혈 수치 있으면 이거는 이건 과다혈경의 구체적인 신호를 제일 객관적인 수치는 빈혈 수치고 의외로 내가 생리량이 많은지 적은 건지 친구분들이랑 패드 개수를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인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그 민감도에 따라서 패드를 좀 빨리빨리 교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패드 교체하는 횟수는 약간 좀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빈혈이 계속 계속 이렇게 나온다 어디 검사에서 이거는 과다혈경 신호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뭐 저기 위장관 출혈 이런 것도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대개는 없거든요. 대개 없으니까 대개 이제 생리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빈혈 유발하는 게 거의 생리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빈혈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보통 12 헤모글로빈 수치 12가 정상인데 보통 생리하시는 분들은 한 11, 12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9, 8 뭐 이런 분들은 과다혈경이라고 거의 봐야죠.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할까요? 자궁 성근증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궁 성근증의 크기를 자궁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잔 디에노게스라는 프로게스틴인데 자궁 부피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가 이거 약 벌써 10년 가까이 쓰고 계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험상 보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모로 하셨구나. 그래서 세모로 한 거고요. 경구 피임제는 사실은 생리량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통증은 다 좋아집니다. 통증은 많이 좋아지는데 생리량 감소 효과는 이거보다는 좀 덜하는 것 같고 제 자궁 그 사이즈를 줄이는 정도까지 효과를 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자궁 내 장치 미레나 아까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거 대부분 팔에다 조금 다른 거고요. 그런가요? 팔은 이건 임플란론이라고 하는 기구고 얘는 그거는 이제 약간 피임 기구처럼 쓰는 거. 이것도 피임 기구긴 한데 치료 목적으로 생리량을 많이 줄여요. 그것도 한 10명 중에 6, 7명은 생리 안 합니다. 쓰고 있으면 안 하는데 성근증 심한 분들은 안 그래요. 이 배각이 무효인 사람들이 많아요. 미레나를 끼고 이걸로도 안 돼서 이
디에노게스트도 먹고 해도 계속 응급실로 쏟아져서 오거나 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얘도 통증을 많이 줄이는 생리를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심하지 않은 분들의 한해서 네. 생리량은 많이 줄어요. 네. 네. 근데 또 불편한 게 계속 피 비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생리량은 그렇죠. 주는데 생리할 때 왕창 쏟아지는 건 없는데 계속 한 달에 그렇죠. 제가 한 달에 20일을 생리해요. 아우, 뭐 이런 그럼 분들이 너무 힘들겠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자궁 크기 줄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네. 그다음에 이게 폐경 주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대포 주사라고도 네. 얘기하시고 폐경 주사라고도 얘기하는데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생리량도 감소시키고 자궁 부피도 다 줄입니다. 네, 효과가 좋은 것 같지만 얘는 길게 못 쓰는 6개월 좋긴 정도. 한데 6개월 정도밖에 못 쓴다. 6개월밖에 못 쓰고 네. 근데 증상이 말 그대로 폐경을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거니까. 아까, 폐경 증상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고 오래 쓰면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밖에 이게 안 나왔구나. 골다공증 유발하니까. 그리고 뭐 보험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그리고 약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아이고. 그래서 딱 6개월용이. 딱 6개월용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조금 버티는 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내가 폐경이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6개월은 이걸로 좀 버티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정도 목적으로 쓰고 뭐 그다음에 그 난임병원에서 조금 너무 심하니까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일시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그 타이밍에 시험관을 하자. 뭐 이런 목적으로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술 말고 다른 치료는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고 여기 막아서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자궁을 이제 괴사시키는 거죠. 굶어 죽이는 거죠. 굶어 죽이는 성근증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거기 가는 피를 딱 이게 딱 색점 막아가지고 이게 그 혈관 조영술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거고 이 하이프도 사실 이게 산부인과에서 꽤 논란이 됐던 하이프가 없어졌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의 퇴출 아예 퇴출은 아닌데 거의 안 합니다. 이거 사실은 의사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없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너무 좀 남용해서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 실손보험에서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서 이 하이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거의 한참 강남에 엄청 많았다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 임신 계획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시술들이에요. 둘 다 임신 계획이 있으면 하면 안 된다. 하면 상대적 금기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권해드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수술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답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제술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임신 계획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절제술을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이해가 가요. 임신 계획이 없다면 자궁 절제술이 원칙인데 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제 기자 활동하면서 의학은 의학대로 가야 되지만 사람의 삶은 또 의학대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아니 의학적으로는 자궁 적출하는 게 뭐 원칙이라지만 나는 이게 악성이라면 좀 모르겠지만 양성인데 나는 내 아이의 자궁을 유지하고 싶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이 난해해도 뭐 굳이 개복 안 해서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자궁 성근증 제거술을 한 적은 거의 없고요. 제가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자궁 성근증 제거술을 거의 개복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 파열 위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던지 사실 저한테 MRI나 뭐 성근증으로 오시면 다 수술을 하진 않아요.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시험관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시험관을 하셔가지고 그 엄청 어렵게 생겼는데 대야를 하나 만들었어요. 3번 난자 채취를 3번, 4번 해가지고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근데 자궁에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식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식해보세요. 이렇게, 아니, 뭐, 다음번에도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하는데 이게 너무 간절한 배아 그다음에 음. 자궁 상태가 너무 나쁜데 저 도저히 이식을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제가 술하자고 그렇게 네. 하고 제 나름 네. 그 절제술의 적응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산모 나이대가 꽤 많으세요. 그렇겠네요. 꽤 그렇겠네요. 많으세요. 예. 예, 젊은 분들은 한번 해보고 뭐 또 시험과 또 하면 되잖아요. 사실 네. 요새 뭐 100번 해도 다 보험 됐는데요. 뭐. 아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지금 뭐 제가 보도도 했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 좀 의학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네. 그런 고연령, 그러니까 네. 이게 무제한의 그 네. 시험관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뭐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네, 있죠.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비용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박하게 나는 네. 시험관 아기의 착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궁성근증 제거술을 네. 예, 하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종성근증 내막증 원인이 있나요? 생기게 노력할 수도 있나요? 이거 아까 성근증, 그러니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내막증은 우리 지금 아직 안 들어갔는데 어떤가요? 비슷하거든요. 성근증이나 내막증이 아까 사춘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인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여성 호르몬.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호르몬을 레벨을 낮추거나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지는 않아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종의 위험도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술 좀 줄이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네. 하시는 정도 야지 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그냥 병원에 가셔서 상태 봐가면서 약을 쓰든지 하는 게 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궁절제술은 네.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나요? 제왕절개 수술보다 더 아픈가요? 그 통증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죠. 예. 네. 아마 뭐 자궁 절제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뭐가 증상이 있으시겠죠. 제왕절개보다는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궁 절제술은 요새 개복하는 경우 거의 없고 네, 거의 없거든요. 뭐 로봇 복강경 뭐 통증은 아주 큰 차이 안 납니다. 뭐 로봇이나 복강경이나 더 구멍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자궁 띄웠는데 뭐 별로 안 아프네요. 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응이시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왕절개는 개복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아픕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안 아픕니다. 네. 네. 그것도 사실 근데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통증 차이는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객관적으로 제왕절개보다는 안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뭐 의학적 케이스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왕절개보다는 덜 아프니까 그렇게 큰 통증 때문에 이 시술을 통증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는 적다. 네. 적다. 특히 성근증 있으신 분들은 보통 너무 힘드시니까 30대 후반, 뭐 30대 초반에도 아기를 안 낳으신 분들도 수술을 해달라고 오신 분들이 그 정도로 있어요. 이게 네, 아프구나. 네. 근데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 중에 괜히 했어라고 한 번 해봤어요. 일단 덜 아프니까. 네. 워낙에 그래 나 진짜 힘들구나 이거 자궁 성근증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또 가열차게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자궁 내막증입니다. 네. 이건 제가 챗GPT한테 챗GPT는 아니었고 슬라이드 만드는 노트북 LM LM이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생리 혈이 나팔관을 통해 골반강으로 역류한다는 썰이 가장 강력한 썰입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할 때마다 생리 혈이 복강 바깥으로 나온다고 거기서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워낙에는 자궁 내막 조직은 딴 데로 가면은 우리 몸이라는 게 그 조직이 있는 자리에 안 가면 딴 데 가면은 죽어야 되는 거죠. 건데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자궁 내막증은 이상하게 딴 데 막 가서도 거기서 살아남는 약간
좀 특이한 그래서 이거 암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는 스터디들도 많이 지금도 네. 되고 있고 그 암에만 있는 특징이잖아요. 사실. 그렇네요. 예. 딴 데 가면 지잘이 안 되고 딴 데 가면 다 죽는데. 다 죽는 건데 얘는 어떨 때는 폐로도 가고 예, 복강 바깥으로 멀리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런 극복하는 기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스터디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던 건데 네. 실제로는 최근에 또 스터디로는 이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들이 난소암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막증이 난소암 때문에 내막증 있는 사람들은 난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아요. 예. 네. 지금 그 연구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요 초콜릿 낭종이라 그래서 네. 그 끈적끈적한 물 같은 게 차 있어요. 예. 이러니까 역행성 월경을 원인으로 의심하시고 연구를 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난소가 아니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뒤쪽으로 그 이 역행성 월경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자궁 뒤쪽으로 역행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뒤쪽으로 주로 병변들이 있거든요. 앞쪽은 별로 없습니다. 예, 뒤쪽에 주로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역행성 월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아까 성근증 제일 힘든 게 뒤쪽으로 이렇게 장이랑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구나. 네, 요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 난소에 이런 혹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내막증과 내막증기증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 저도 헷갈려요. 아우. 이름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네. 식증 붙어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중에다가 네. 식증만 붙어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막증은 자궁 밖에 있는 거고요. 네. 자궁 내막 조직이 딴 데 가는 거고 자궁 이외의 부위에 가는 거고 얘는 증이 아니고 증식증이에요. 증식증. 원래 있는 데서 과도하게 자란 거고 그렇죠. 원래 있는 자리에서 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과도하게 증가한 게 증식증. 내막증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이놈이 거기 가서 내막을 만든 게 내막증이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증식증 그러네요.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얘는 자궁 내막암염인자. 그렇죠? 얘는 내막암 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요거는 빼고 하여튼 얘가 완전 다른 거다. 네. 내막 증식증은 좀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전암성 병변이니까 암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네, 이건 오늘 얘기는 지금 다 내막증 얘기, 내막 증식증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증식증하면 이제 뭐 얼마 만에 오세요, 뭐 하세요, 뭐 할 테니까 그렇죠? 네, 증식증은 조직 검사 바로 해야 됩니다. 네. 증식증은 조직 검사 해야지 나오는 진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목받는 이것도 다 썰이거든요. 네, 가설. 가설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월경 혈이 골반으로 거꾸로 흘러서 발생한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이고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게 아까 초콜릿 같은 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자궁 아랫부분이 붙어 많이 있다. 생기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나머지는 이것도 유전이냐? 이게 의학이라는 게 유전이냐? 이거 가족력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실제로 제 느낌에는 자매가 같이 다니는 환자들도 꽤 있어요. 어머니 물어보면 예전에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내셨는데 생리통 엄청 심했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은 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까 DNA 게스트 받으러 오는 자매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발병 위험도가 꽤 높다. 그래서 가족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그걸로 만든 건데 이게 사실은 3대 증상이라고 그래서 생리통, 그다음에 성교통, 그다음에 난임 이렇게 3대 증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요새는 또 3D라고 하더라고요. 3D라고 해서 이게 생리통이거든요. 디스메노리아, 디스파렌 이게 성교통, 그다음에 디스케이지아 이거는 배변통. 배변통 아까도 이게 좀 심할 때 오는 거긴 한데 뒤쪽으로 아까 직장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리할 때 배변 습관이 바뀌거나 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장 쪽으로 뭔가 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장이랑 많이 붙어 있거나 아예 장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지만 너무 증상 심한 분들은 그
대장암 때 하는 수술 있잖아요. 네. 장을 일부 잘라내는 잘라내는 수술. 와. 근데 절제술. 예, 그렇게 어이구. 하는 정도까지 거의 수술이 자궁 내막증 수술이 암 수술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네요. 암이 침범했으니까 그 주위 조직까지 이렇게 잘라내도 네. 그게 당연한 장을 잘라도 네, 그게 네. 당연한 건데 예. 얘는 암이 아니니까 네. 그 장 일부를 이렇게 이거 자르거나 여유 하는 있게 거에 자르는 게 사실 좀 여유 있게 아깝잖아요. 여유 있게 자르면 그러니까 안 되는 암은 거죠. 여유 있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게. 예, 그러니까 좀 암은 그게 원칙인데 얘는 암이 아니니까 예. 되게 간당간당하게 잘라야 되는데. 다 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너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박리를 뭐냐면 하다 보면 저는 딱 상상이 돼. 그럼 이거 발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발라내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그. 아, 이거 이해를 해주시니까. 예, 어우. 이게 뭐 암이야 이렇게 예, 예. 푹 하고 자르면 되는 건데 얘는 다 박내에서 네. 최대한 살려야 되는 방향으로 하다 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막종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초창기 교수할 때도 자궁 내막증이 큰 게 사이즈가 웬만큼 되는 게 있으면 네. 무조건 수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임신율이 올라간다. 네, 임신율도 올라가고 증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치료를 그냥 약물 치료도 없기도 했지만 이 약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디오노게스트라는. 저 학생 때는 저 이런 약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약도 없기도 했지만 약물 치료를 하려면 보험 기준이 복강경으로 자궁 내막증을 확진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지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는 조건. 안 그러면 비보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준이 초음파나 영상 검사로도 자궁 내막증 진단이 되는 걸로 되기도 했고 약도 디에너게스트라는 약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줄여져요. 사이즈 많이 줄여주고 또 하나는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양쪽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양쪽으로 있는데 그걸 싹싹 발라내면 잘 안 발라져요. 바르는 과정에서 데미지가 오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그걸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난소 기능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난소 기능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 회복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스트레스풀할 것 같아요. 난소에 붙어 있는 이 내막을 이렇게 딱딱 하나 그것도 아주 질기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질기게 붙어 있어요. 어디 뭐 계란 껍질 까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발라내고 나면 AMH 요새 난소 나이라고 하는 것들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AMH로 난소 나이를 보는데 많이 떨어지거든요. 양쪽 심하게 있으면 거의 절반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난임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성근증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근증 같이 있는 분들인데 난소 기능도 같이 내려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예 물만 빼고 안 건드립니다.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끈적끈적 물은 빼는데 그냥 조직 검사만 살짝 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꼬매는 정도로 하지. 저 내막종 수술은 저는 그래서 거의 잘 안 합니다. 사이즈가 7, 8cm 넘어가도 그냥 약물 치료 먼저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다 수술이었는데 요새는 다 약물 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 되게 몰랐던. 다들 아마 예전에 레지던트 하셨을 때나 학생 때 배우셨을 때는 수술이었죠. 자궁 내막종은 수술이었죠. 요즘 수술 잘 안 합니다. 슬라이드 만든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오늘 그래도 질문 많이 주셔서 가열차게 진도를 이제 나갔는데 일단 지금 뭐 여러 번 이 역에 출연하셨지만 오늘 이제 질문 받아보고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래도 날 잘 정리해 주시고 제 질문에 대한 거 제가 질문을 좀 중구난방 막 했었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선의로 이제
다른 의료진까지 다 얘기해서 하는 건데 만약 근데 그게 사고가 난다. 설명하지 못한 시술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네. 우리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에서는 네. 중대 과실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떠세요? 이게 일선의 산부인과 주임 교수로 의료분쟁 조정법을 그 바라보는 이 심정? 좀 너무 답답하죠. 이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끝나고 집으로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네. 다시 들어갈 생각이에요.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사실 난소 종양이라는 게 저희가 영상 검사로는 제대로 그 진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상은 그림자를 네. 보니까 어쨌든 100%가 아니고 네. 항상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 다 알거든요. 실제로 오픈해서 들어봤을 때 수술자의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달라지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띄어가지고 동결절편 검사를 또 네. 보내면 그게 이제 진단이 그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양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양성도 있고 경계성도 있고 악성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계성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성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외래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죠. 네, 쉽지가 않아서 어렵죠.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왔는데 그걸 이제 전공의들 뭐 하면은 제대로 설명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네요. 그게 그쵸 제가 원하는 만큼 설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설명하려고 지금 가려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걸 환자가 의료사고로부터 은폐되는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걸 싫어하는 의사는 없어요. 의료사고 은폐하는 거 다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런 의사 있잖아요. 막 떨어뜨렸는데 막 감추고 뭐하고 뭐 했는데 그런 의사들 막 발본색원에서 아주 중형의 처벌을 내리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의 법은 그게 아니라 일선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몸이 힘들고 막 짜증나고 이거 별로 돈도 안 되고 병원장한테 막 맨날 쪼이고 이런데도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환자들이 통증도 줄어들고 임신도 가능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완전히 그거 뽕이라고 하죠. 그거 뽕에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좌절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이런 다른 이런 것들은 많이 막 이거 환자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은 보도에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소아과 산부인과를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에게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기사들은 정말 또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없어요. 네.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났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그거 다 동의할게요. 오히려 저 어떤 거냐. 저는 의료분쟁 조정법 여기에 12대 중대과실에 대해서 시비 안 걸 테니까 소신껏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해야 될 만한 그러네요. 오히려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알면 교수님 저 12대 의료분쟁 조정법 이거 저 각서 쓸까요? 뭐 할까요? 이걸로 시비 걸지 않을 테니까 교수님 원래 평소 하시던 대로 후진대로 해주세요. 그걸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저 이 정도의 할 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비욘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만 보면 환자에겐 너무 좋은데 왜 의사들이 반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도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도 그렇거든요. 소아과 또 이게 중환 받으시는 분들은 큰일 났다 이제. 무슨 수로 NICU에 있는 그 수많은 이거를 다 설명하고 할까요? 근데 잘못하면 12대 그 중대 과실에 대해서 우리 빼박이라고 하죠. 그냥 의사 생활에 아주 커다란 데미지를 입는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게 물론 그래서 이게 좀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환자의 권익, 의료사고 은폐 이런 부분 잘못된 처치를 받는 그런 환자들이 없도록 하는 법은 필요한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환자에게 나의 의학적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이런 동기를 막 이게 네. 막 짓누르는 이런 것도 안 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법은 적어도 저기 서전들의 퀄리티는 분명히 낮출 거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네. 제 은사님이 네.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 넘어가면 내가 좀 힘드니까 네. 그래도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 수술의 범위를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냐면요. 네. 내가 정해진 대로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이 없는 시술만 하면 치료 못하는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유, 당신은 치료 안 됩니다. 딴 병원 가시는가? 네. 뭐 그렇게 사세요인데 네. 요 말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오갈 데 없는 지금 현재 방법으로 어떤 방법도 없는 환자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조금씩 더 넓히고 좀 더 그렇게 가야지. 그럼 의학이 발전하는 의학이 거니까. 발전하는 건데 이제는 그 한 달에 한 번이면 이건 그냥 의사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네, 그냥 한 달에 한 번 합병증이 생기면 그거 다 이제 잡혀 들어간 형사 되는 거잖아요. 네, 형사 돼서 이제 재판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받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받고 그 형사가 기준이 돼서 민사로도 그렇죠. 또 뭐 할 테니까요. 그걸 안 하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 이렇게 지금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요런 그 마음 심정은 조금 전파해 주셨으면 좀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이 비욘디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께. 근데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도 자궁 내막증 수술 한 번은 해야 되나요? 약 먹다가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저는 안 합니다. 굳이 내막증 약을 잘 드셔가지고 내막증 사이즈가 많이 줄면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되게 되면 이제 임신 전까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임신 직전에 사이즈가 그래도 한 5cm 미만까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5cm가 넘어가면은 임신 중에 터질까봐. 이게 내막증목은 좀 수술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약해요. 약해서 여차하면 터질 수 있는. 근데 임신 중에 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여기 자궁이 커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데 자궁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서 힘들게 해야 되니까 훨씬 어렵겠네요. 보통은 이제 임신 안 한 분들은 자궁 거상기라고 해서 수술할 때 자궁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구를 써가지고 들어 올려서 하는데 그것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자궁도 임신하면 자궁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건드리기도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뭔가 다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얼마나 불편해서. 그렇죠. 집 주인이 있는데 주인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한테 일도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마취약 쓰는 것도 애기한테 뭐 좋을 건 없을 거고. 그래서 임신 중에 터지면 안 하기는 어렵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긴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임신 전까지 저는 약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한 5cm 미만으로 들어오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막 줄기차게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어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더워서 힘듭니다. 네, 나중에 또 우리 이제 산부인과 이런 문제 그리고 부인과적인 질환에서 우리 배재만 교수님 또 모실 기회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